이 아이는 누구야? 회장님 손자예요. 박종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 그 작은 얼굴이 죽은 아들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죠.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박종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호 오빠 아들이에요. 태경이라고 해요. 박종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3살 태경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모를 리가. 3년 동안 모르셨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박종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그래, 3년 전 아들과 마지막으로 싸웠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은 민호의 결혼 문제로 대판 싸웠던 날이었어요. 박종수는 이미 대기업 회장 딸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고 있었죠. 민호야, 김 회장 딸과 만나보기만 해라. 나쁠 게 없잖니. 아버지, 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간병인 말이냐? 집안도 변변하지 못한. 민호의 얼굴이 상기됐던 게 기억났어요. 수연이는 간병인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안 된다. 우리 가문에 그런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박종수는 그때 정말 심한 말을 했었어요. 가난한 집 여자가 우리 돈을 노리는 게 뻔하지 않느냐. 아버지, 수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라. 그 여자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물러날 거 아니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박종수는 멈추지 않았죠. 이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라. 네가 후계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와. 그럼 후계자 안 하겠습니다. 그때 민호가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버지, 저는 수연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시면 집을 나가겠습니다. 좋다. 그럴 거면 당장 나가라.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로 집을 나갔죠. 박종수는 당연히 며칠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박종수의 시선이 다시 태경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가락들, 동그란 눈, 민호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 내 손자. 목이 메어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죠. 박종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초라한 꽃송이들, 단출한 조화. 이것이 자신의 아들, 대한건설 후계자로 키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호 장례식이라고? 가슴이 저려왔어요. 수연은 박종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 발인입니다. 참석하실 거면 당연히 가야지. 내 아들인데. 박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날 밤 박종수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수연과 태경이도 함께였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가끔 태경이가 칭얼거리면 수연이 조용히 달래는 모습만 보였죠. 박종수는 관 속의 민호를 바라봤어요. 야위어 있는 얼굴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새벽 무렵 태경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렸어요. 엄마, 배고파. 3살 아이의 앙증맞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종수는 그 소리에 마음이 저려왔어요. 처음 듣는 손자의 목소리였거든요. 수연이 가방에서 우유팩을 꺼내 태경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맛있게 우유를 마시며 박종수를 힐끔 쳐다봤어요. 다음 날 오전 발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박종수는 상주 자리에 서려 했지만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할게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인데 3년 동안 아버지 역할 안 하셨잖아요. 수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박종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의 영정 사진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과 단절된 후 찍은 사진일 거예요. 박종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영구차를 따라 장지로 향하는 길, 박종수는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앞서가는 차에는 수연과 태경이가 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했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묘지에서 관이 땅에 묻혔어요. 박종수는 한 삽에 흙을 뿌리며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수연은 태경이를 안고 무덤 앞에 섰어요. 오빠, 태경이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수연이 민호의 핸드폰을 박종수에게 건넸어요. 오빠가 회장님께 자주 전화하셨어요.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된 부재중 전화들이 가득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만도 20번도 넘게 민호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죠. 가장 최근 통화 기록은 사고 당일 오후 2시였습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시간이었어요. 박종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던. 만약 그때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들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수연 씨, 박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도 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괜찮습니다. 수연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수연은 태경이를 안고 택시를 향해 걸어갔어요. 박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락처라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박종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손자, 그리고 며느리. 하지만 다시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묘지에 혼자 남은 박종수는 민호의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스쳐갔죠. 김 기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돌아가시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손자와 며느리를 찾아야 한다고. 차 안에서 박종수는 수연과 태경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김 기사, 사람을 좀 알아봐. 수연이라는 여자와 태경이라는 아이가 어디 사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디선가 자신의 손자가 살고 있을 텐데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수연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민호를 보내고 나니 마음은 텅 비었지만 3살 태경이를 돌봐야 했거든요. 쪽방촌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태경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3살 아이에게 아빠가 영영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태경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4평 남짓한 방이 수연과 태경이의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죠. 하지만 이곳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방에는 이불 하나, 작은 냉장고, 그리고 태경이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어요. 민호가 배달 일을 하며 하나씩 모은 것들이었죠. 수연은 벽에 걸린 민호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경이가 돌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옆방에 사는 60대 박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곳에서 몇 안 되는 따뜻한 사람이었죠. 네, 할머니. 괜찮아요. 태경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박할머니는 수연의 어려운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태경이가 아플 때마다 돌봐주고 수연이 야간 근무할 때 아이를 맡아주는 고마운 분이었죠. 그때 태경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태경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오는 상태였어요. 태경아, 괜찮니? 수연이 아이를 안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체온이 평소보다 높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통장을 보니 잔고가 12만 원이었어요.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가버린 거죠. 태경이의 정기검진비만 해도 한 번에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밤 간병인을 나가야 했지만 태경이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수연은 2년 전부터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야간 12시간 근무로 하루에 7만 원을 받았죠.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140만 원. 이것이 모자와 아들의 생계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태경이가 아프면 일을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날 돈은 못 받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밤도 일 나가야 하지?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태경이가 이런데.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박할머니는 한 달에 5만 원씩 받고 태경이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하지만 전문적인 돌봄은 아니라서 아이가 아플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지만 태경이는 갈 수 없었어요. 어린이집비가 한 달에 3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수연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게다가 태경이의 심장병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받기 꺼려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아파. 태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디가 아파? 가슴이 콩콩거려. 태경이는 아직 3살이라 정확한 표현은 못했지만 심장이 빨리 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연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태경이가 먹어야 하는 심장약이 한 달에 8만 원이었어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이라 전액 본인 부담이었죠. 수연은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 태경이에게 먹였어요. 이 작은 알약이 아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태경아, 약 먹고 나으면 엄마랑 공원 갈까? 응, 그네 탈 거야.
태경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벽에 걸린 민호 사진을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딘지 지쳐 보였죠. 배달 일을 하느라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를 탔던 민호. 당신만 있었다면. 민호가 있었을 때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태경이를 돌볼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수연은 출근 준비를 했어요. 간병인 유니폼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태경이 약, 비상연락처, 그리고 만약을 위한 택시비 1만 원. 태경아, 엄마 일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빨리 와. 태경이가 수연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어요.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모병원 7층 병동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들. 2년째 이곳에서 야간 간병을 하고 있었죠. 수연 씨, 오늘 환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오늘 맡게 된 환자는 80대 할아버지로 수술 후 회복 중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기, 몸 닦아드리기, 식사 도움, 약 챙겨드리기. 12시간 동안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 10시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연은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며 환자를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들 뒤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박할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태경이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할머니였습니다. 수연아, 태경이가 갑자기 숨쉬기 힘들어해. 어떡하지?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환자를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태경이가 더 중요했어요. 간호사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그런데 환자분을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수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오늘 간병비 7만 원을 포기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죠. 하지만 태경이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결국 수연은 결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분을 급히 구해볼게요. 간병비를 포기하고 병원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30분을 전력 질주했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경아, 엄마가 간다. 찬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발밑에 아스팔트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쪽방촌으로 향하는 골목길. 이곳이 자신과 태경이가 살아가는 현실이었어요. 민호의 아버지는 큰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겠지만 자신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오빠, 우리 정말 힘들어. 혼잣말을 하며 수연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박종수는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어요. 자꾸만 태경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작은 손, 민호를 닮은 눈. 김 기사. 박종수는 새벽부터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수연 씨와 태경이가 어디 사는지 알아봐야겠어.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김 기사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았어요. 장례식장 직원들,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조금씩 정보를 모았죠. 회장님 찾았습니다. 영등포구 쪽방촌에 산다고 하네요. 쪽방촌? 박종수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손자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영등포구 쪽방촌,
좁은 골목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박정수는 이런 곳을 처음 와봤습니다. 김 기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202호라고 했지? 네, 회장님. 냄새나는 계단을 올라가니 문이 보였어요. 박정수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박정수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태경이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타났어요. 박정수를 보고 깜짝 놀랐죠. 회장님? 어떻게?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4평 남짓한 방이 전부였습니다. 박정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경이가 수연 뒤에 숨어서 박정수를 힐끔 쳐다봤어요. 태경아, 인사해.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3살 태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박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태경아. 할아버지야. 태경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정수를 바라봤어요. 민호를 그대로 빼닮은 얼굴이었죠. 박정수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은 냉장고, 이불 하나,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 이것이 손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이곳에서 얼마나 사셨나요? 한 달 정도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빠 물건들이에요.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민호의 편지들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수연에게 쓴 것이었죠. 수연아, 태경이 아빠 되니까 책임감이 생겨.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가족만큼은 꼭 지킬게. 아버지께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인정을 바라고 있었구나.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태경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다.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까? 수연이가 밤늦게 일해서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 볼까 고민된다. 상자 안에는 태경이가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을 그린 그림이었죠. 어린아이 솜씨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그림은 태경이가 아빠한테 선물한 거예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태경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급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경아, 괜찮니?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박정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태경이가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요. 수연이 박정수에게 설명했어요. 치료는 가능한데 수술비가 말끝을 흐렸죠. 박정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자가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니. 수술비는 제가 부담하겠어요. 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이 거절했지만 박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손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화를 나누던 중 태경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가슴이 아파. 태경이가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태경아. 태경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수연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기사, 차 대령해. 박종수도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제 차로 가시죠. 더 빨라요. 박종수가 태경이를 안으려 했지만 수연이 주저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이가 중요해요. 박종수의 절박한 목소리에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수연이 태경이를 안고 있었어요. 박종수는 계속 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태경아, 할아버지가 있어. 괜찮아. 태경이가 작은 손으로 박종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박종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와의 관계가 할아버지입니다.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어요.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박종수와 수연이 나란히 앉아 태경이를 기다렸어요. 처음으로 함께 손자를 걱정하는 순간이었죠. 괜찮을 거예요. 박종수가 수연을 위로했습니다. 수연도 처음으로 박종수에게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태경이의 응급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내일 정밀 검사 받으시고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치료비는 수연이 말을 꺼내려는데 박종수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내 손자인데 당연한 거죠. 박종수의 단호한 말에 수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죠. 병실에서 태경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태경아, 괜찮니? 수연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경이는 박종수를 보더니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박종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경이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박종수는 김 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죠.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하지만 박종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연도 차를 타게 되었죠. 고급 승용차가 쪽방촌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죠. 수연은 왠지 부끄러워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줘도 돼요. 집 앞까지 가야죠. 박종수는 끝까지 배려했어요. 쪽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 오늘 밤 간병인을 나가야 하는 시간이었죠. 태경이는 아직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을 나가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옆집 박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태경이 괜찮니? 네, 다행히. 오늘 밤도 일 나가야 하지? 내가 봐줄게. 박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연은 간병인 유니폼을 꺼내 입었어요. 하얀 상의와 검은 바지. 벌써 2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죠. 가방에는 태경이 약, 비상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태경아, 엄마 일 다녀올게. 엄마, 빨리 와. 태경이가 수연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서 무서웠던 기억 때문인지 더 의존적이 되었죠. 할머니랑 잘 있어야 해. 알겠지? 성모병원 7층 병동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들. 수연에게는 일터이자 생계의 터전이었죠. 수연 씨, 오늘 담당 환자분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브리핑을 해줬어요. 오늘 맡게 된 환자는 75세 김할아버지였어요.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죠. 의식은 있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밤 돌봐드릴 간병인 김수연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모두가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봤죠.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웠어요. 태경이도 저런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저녁 9시 가족들이 돌아가고 수연의 본격적인 간병이 시작됐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약물 투여 도움. 할아버지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몸이 불편해서 모든 걸 도움받아야 했어요.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3살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밤늦은 일 하시면 아이는 누가? 옆집 할머니가 봐주세요. 김할아버지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며느리와 비교하게 되었죠. 참 어려우시겠어요. 새벽 2시 병실은 조용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잠들었고 수연은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박할머니에게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태경이가 잘 자고 있다는 뜻이겠죠. 복도를 지나다니며 수연은 다른 병실들을 봤어요. 어떤 곳은 가족들이 밤새 교대로 지키고 어떤 곳은 간병인이 돌보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수연은 자신의 처지가 더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새벽 3시쯤 수연은 복도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봤어요. 박종수였죠. 어떤 병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수연이 놀라며 다가갔어요. 아, 수연 씨? 박종수도 당황했어요. 사실 그는 수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거였죠. 지인분이 입원하셔서 박종수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수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종수는 다른 병실에서 수연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환자를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 이런 여자였구나. 박종수는 민호가 왜 수연을 사랑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에 온 환자 가족이 수연에게 인사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편안해 하세요. 밤새 고생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수연은 보람을 느꼈어요. 수고비입니다. 환자 가족이 봉투를 건넸어요. 7만 원. 12시간 밤새 일한 대가였죠. 수연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태경이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거든요. 오전 8시 교대 시간이 되었어요. 수연은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쳤거든요. 수연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간호사들이 인사했어요.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수연을 모두가 좋아했죠. 병원을 나서는 수연을 박종수가 지켜봤어요. 피곤해 지친 모습이지만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 박종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쪽방에 도착한 수연은 박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태경이는 어땠어요? 밤에 한 번 깼는데 금방 다시 잤어. 걱정 마. 박할머니의 말에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태경이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수연은 조용히 아이 곁에 누웠습니다. 엄마 왔어. 태경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아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몇 시간 후면 다시 일어나서 태경이를 돌보고 또 밤에는 간병일을 나가야 했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태경이의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수연과 박종수가 함께 병원에 왔어요. 며칠 전 응급실 사건 이후로 박종수는 계속 태경이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와 심전도 결과를 들고 나타났어요.
박종수와 수연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이 커져서 곧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박종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언제쯤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더 늦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보험 적용되는 부분 제외하고도 8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수연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800만 원.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이었죠. 박종수가 즉시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수술 중에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아이가 RH- 혈액형이에요. 흔하지 않은 혈액형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검사해 보시겠어요? 의사의 제안에 박종수와 수연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종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아픈데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태경이와 같은 RH- 혈액형이시네요. 완벽하게 매치됩니다. 박종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죠. 3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내 손자인데요. 박종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수술 전날 밤 태경이는 수연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박종수는 병실 의자에 앉아 손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박종수는 지난 3년을 돌아봤어요. 만약 그때 민호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태경이가 이렇게 아프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들. 회장님. 수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태경이가 깰까봐 목소리를 낮췄죠. 오빠가 회장님 얘기를 자주 했어요. 박종수의 귀가 쫑긋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태경이를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걱정했죠. 박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왜 그때 그 전화를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는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박종수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수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이 사람도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동안 미워만 했는데 사실은 같은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정말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박종수가 수연을 바라봤어요.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수 있나요? 민호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수연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박종수의 진심이 느껴졌죠. 아버님. 수연이 처음으로 박종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죠. 박종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은 잃었지만 딸과 손자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태경이가 잠결에 작은 손을 뻗었어요. 박종수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태경아.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것이 혈육의 끈이구나. 박종수는 실감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태경이는 의외로 밝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태경이 용감해. 3살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박종수와 수연은 그런 태경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태경이 가자. 간호사가 태경이를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태경이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엄마, 할아버지, 바이바이. 그 순간 박종수와 수연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박종수와 수연이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처음으로 함께 손자를 걱정하는 순간이었죠. 잘 될 거예요. 박종수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연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 후 의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박종수는 즉시 일어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체열실에서 박종수의 피가 뽑히고 있었어요. 자신의 피가 손자에게 전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죠. 할아버지의 피가 태경이를 살릴 거예요. 간호사의 말에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박종수와 수연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종교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죠. 제발, 태경이만은. 박종수는 평생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4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미소를 띠며 나왔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성공했어요. 박종수와 수연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회복실에서 태경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아서 몽롱한 상태였죠. 엄마,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박종수와 수연은 태경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태경아,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박종수가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연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네. 수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종수는 깨달았어요. 혈육의 끈이란 단순히 피가 섞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민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종수, 수연, 그리고 태경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 민호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남겨줘서. 박종수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태경이의 수술이 성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병실에서 박종수와 수연이 함께 태경이를 돌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 태경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종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같은 시간 박종수의 집에서는 재혼 부인 차미란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며칠째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거든요. 진우야,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해.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미라는 아들 진우에게 걱정을 털어놨어요. 차진우는 회사 전무로서 아버지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최근 박종수가 회사 일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우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어요. 대한건설 사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회장이 갑자기 나타난 며느리와 손자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회장님이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 그러게요. 회의도 자주 취소하시고. 진우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병원에서 박종수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연 씨,
태경이도 퇴원하게 되면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요? 수연은 당황했어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태경이 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 그쪽 방에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박종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마음을 열기 어려웠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배경을 가진 여자인지, 약점은 없는지, 영등포 쪽방촌에 살고 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한다고요? 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고요. 미라는 박종수가 수연과 태경이에게 쏟는 관심이 질투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내 아들 진우보다 갑자기 나타난 손자를 더 챙기는 것 같아. 미란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태경이가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박종수는 김 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수연은 여전히 고사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결국 박종수는 수연과 태경이를 택시에 태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태경이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할아버지, 또 만나요. 박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진우는 회사 임원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회장님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 업무에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박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여러 차례 취소하셨고 거래처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우는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어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박종수는 반박하기 어려웠죠. 앞으로 주의하겠다. 박종수가 간단히 답했지만 진우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다른 임원들에게 은근히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회장님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나타난 손자 때문에 너무 감정적이 되신 것 같아.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한편 수연은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태경이를 박할머니에게 맡기고 밤마다 간병일을 나가는 일상. 하지만 태경이가 수술을 받은 후로 컨디션이 좋아져서 마음은 한결 편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 태경이가 가끔 박종수를 찾곤 했어요. 박종수도 태경이가 보고 싶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쪽방촌 근처를 지나다니며 혹시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수연이 거부감을 느낄까봐 함부로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김 기사, 태경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 진우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수연과 태경이를 완전히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방법을 찾고 있었죠. 엄마, 그 여자의 과거를 더 파헤쳐 봐야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난한 여자가 갑자기 재벌가에 나타났는데 어느 날 밤 수연에게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수연 씨죠? 당신이 박 회장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세요? 조심하세요. 계속 그러다간 큰일 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불안해졌어요. 누가 왜 이런 전화를 했을까요? 혹시 박종수와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누군가 경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태경이만 잘 지내면 되는데. 수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수연이 간병일을 나간 사이에 쪽방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건물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박할머니가 태경이를 돌보고 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타는 냄새가. 새벽 2시 수연이 일하고 있을 때 박할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불이야. 빨리 와. 네, 불이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태경이와 박할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를 팽개치고 뛰어나갔죠.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차들이 와 있었어요.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수연이 살던 방은 완전히 타버렸죠. 태경이는? 할머니는? 여기 있어. 다친 데는 없어. 박할머니가 태경이를 안고 나와 있었어요. 수연은 타버린 방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유품들, 태경이의 장난감들, 생활용품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갈 곳도 머물 곳도 없어졌거든요. 태경이는 무서워서 수연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무서워. 집이 없어졌어. 3살 아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막막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연은 박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한데 집에 불이 나서. 뭐라고? 지금 어디 계세요? 박종수는 즉시 차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박종수가 도착했을 때 수연과 태경이는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죠.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 네. 다행히. 박종수는 즉시 결정했어요.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수연은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태경이를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했죠.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가족인데. 박종수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의 계획이 성공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박종수의 집에 도착한 수연과 태경이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넓은 정원과 3층 건물,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쪽방촌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죠. 와, 진짜 커. 태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수연은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저희가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여기가 태경이 집이에요. 현관에서 차미란이 나왔어요. 얼굴에는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아, 이분들이. 여보, 내가 얘기한 수연 씨와 태경이야. 박종수가 소개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수연이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미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진우가 나왔어요. 정장 차림의 28살 남자, 태경이보다 25살이나 많은 삼촌이었죠. 아버지, 이분들이. 응, 내가 말한 며느리 수연 씨와 손자 태경이다. 진우는 수연을 훑어보듯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수연은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박종수는 태경이에게 음식을 챙겨주려 했지만 미란과 진우는 거의 말이 없었죠. 태경아, 이것도 먹어봐. 할아버지, 맛있어. 태경이만 천진난만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수연 씨와 태경이는 별채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미란이 제안했어요. 본체에 함께 있기 싫다는 뜻이었죠. 별채라니. 같은 집에서 지내야지. 박종수가 말했지만 미란은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도 있고 서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결국 수연과 태경이는 별채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도 쪽방촌보다는 훨씬 넓고 깨끗했죠.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잠깐만 있는 거야.
수연은 아직도 이곳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박종수는 별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줬어요. 태경이용 침대, 장난감, 옷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죠. 회장님, 이렇게 많이 사주시면 태경이가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박종수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태경이는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했어요. 넓은 정원에서 뛰어다니고 할아버지와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워했죠. 할아버지, 이것 봐. 태경이가 정원에서 꽃을 꺾어서 박종수에게 가져왔어요. 우와, 예쁘다. 태경이가 찾은 거야? 응, 할아버지 주는 거야. 미라는 그런 모습을 보며 질투가 났어요. 진우야 봐. 아버지가 저 아이한테만 저렇게 잘해주시잖아. 엄마, 참으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진우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종수는 태경이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어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재활치료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죠. 선생님, 태경이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이 잘 되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박종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은 고민이 많았어요. 이곳에 살게 되면서 간병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제가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일은 그만두세요. 태경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인데. 수연은 경제적 독립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 저녁 박종수는 태경이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태경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열심히 들었죠. 할아버지, 이 토끼 왜 울어? 아빠를 찾고 있나 봐. 우리 태경이처럼? 순간 박종수의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진우는 회사에서 계속 아버지를 견제했어요. 특히 태경이와 관련된 지출을 문제 삼았죠. 아버지, 개인적인 병원비를 회사 돈으로 쓰시면 안 되죠. 내 돈으로 했다. 그래도 회계 처리가. 진우는 끝까지 트집을 잡았어요. 진우는 집안에서도 은근히 수연을 음해했어요. 엄마, 저 여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걸까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갑자기 나타나서. 미란도 점점 진우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경이가 실수로 미란이 아끼는 화분을 깨뜨렸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미란이 소리를 지르자 태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수연이 급히 사과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여보, 아이가 실수한 거잖아.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박종수가 태경이를 감싸자 미란은 더 화가 났어요. 태경이만 예뻐하시는군요. 그게 무슨. 가족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태경이가 악몽을 꾸며 울었어요. 엄마, 무서워. 수연이 달려가서 아이를 달랬지만 태경이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과 갈등 상황이 3살 아이에게는 스트레스였죠. 박종수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별채로 왔어요. 태경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무서운 꿈 꿨어. 박종수는 태경이를 안고 달랬어요. 수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박종수의 따뜻한 품에서 태경이는 서서히 잠들었어요. 수연은 이런 박종수의 모습이 민호와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뭐려? 내 손자인데. 다음 날 진우는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수연의 과거를 파헤쳐서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엄마, 사립 탐정을 더 쓰겠어요.
저 여자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아버지가 너무 속고 계신 것 같아. 수연은 이 집에서의 생활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미란과 진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태경아, 우리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 응, 할아버지 좋아. 태경이는 순수하게 좋아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곧 민호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종수는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죠. 수연 씨, 민호 49제를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요? 여기서요? 응, 가족들이 모여서 민호를 추모하고 싶어요. 하지만 미라는 반대했어요. 제사를 집에서 지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민호는 내 아들이야.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혈연 관계만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그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태경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야. 할아버지, 엄마, 태경이. 그리고 미란과 진우를 보며 덧붙였어요. 할머니, 삼촌도. 순간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박종수는 결심했어요. 진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경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진우의 음모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우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진우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죠. 뭔가 나왔나요?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탐정은 사진들과 서류를 펼쳐놓았어요. 진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여자가 과거에 남자들과 만난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빛 독촉 관련 서류도 있고요. 사실 대부분은 조작되거나 왜곡된 정보들이었어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충분한 무기였죠. 이 정도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진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의 49제 날이 되었어요. 박종수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고 수연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준비를 도왔죠. 태경이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인사하는 거야, 태경아. 응, 엄마. 아빠 보고 싶어. 3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미라는 계속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정말 이렇게 큰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민호는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지. 박종수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제사상 앞에서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와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오빠, 태경이 잘 크고 있어요. 아버님도 정말 잘해주세요. 박종수도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태경이야. 할아버지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아빠도 하늘에서 잘 지내. 태경이의 순수한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울컥했어요. 미란조차 잠깐 마음이 움직였죠. 제사를 마친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가 어릴 때는 참 말썽꾸러기였어요. 박종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저는 항상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죠. 내가 민호에게 너무 엄했나 봐요.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박종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는 아버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자
진우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들었죠. 아버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박종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연 씨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수연 씨가 다른 남자들과 사진들을 본 수연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조작된 사진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얼굴이 똑같은데요? 진우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했어요. 박종수는 사진들을 보며 잠시 동요했어요. 너무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서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정말인가? 아버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이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진우는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여기 빈 문서도 있어요. 수연 씨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빚 없어요. 하지만 서류들이 너무 정교해서 박종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미란이 진우의 편에서 가세했어요. 그러게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수연이 억울해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태경이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했어요. 엄마, 왜 다들 화났어? 태경아, 괜찮아. 수연이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종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수연을 보면서 느꼈던 신뢰와 지금 보는 증거들 사이에서 갈등했죠. 수연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버님, 저는 정말 그런 일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조사한 거예요. 혹시 속고 계실까봐. 진우야. 수연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해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태경아, 우리 가자. 어디가? 우리 집으로. 하지만 집이 타버린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때 김 기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회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김 기사. 아니요,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 기사가 들고 온 것은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었어요. 진우님이 사립탐정과 만나서 거짓 증거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녹음 파일에서는 진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수연을 내쫓을 만한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박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진우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 기사가 가져온 증거들은 너무 명확했거든요. CCTV도 조작인가요? 당신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박종수는 진우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을 이렇게 모함할 수 있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미란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의 거짓말에 자신도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우야, 정말 네가 그런 일을. 엄마.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박종수는 수연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이해해요. 수연은 너그럽게 용서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어요. 진우의 음모가 밝혀진 후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종수는 수연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미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죠.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보자, 아가.
박종수가 처음으로 수연을 아가라고 불렀어요. 네, 아버님. 수연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우의 음모가 밝혀진 지 일주일 후 태경이의 정기검진 날이 왔어요. 박종수와 수연은 함께 병원에 갔죠.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태경아, 무섭지 않지? 응. 할아버지랑 엄마가 있으니까 안 무서워. 태경이의 밝은 대답에 두 어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죄송합니다. 태경이의 심장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어요. 뭐라고요?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박종수도 마찬가지였죠. 수술 부위 근처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시 재수술이 필요해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박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길어야 이틀. 그 이후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수연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겨우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박종수는 즉시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손자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국내 최고 심장외과 의사를 모셔와. 돈은 상관없어. 김 기사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한편 진우는 이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었어요. 태경이의 수술이 실패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진우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몰래 수술팀 중 한 명에게 거액을 제시했어요. 수술 중에 작은 실수 하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의료진은 거절했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기사는 진우의 수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진우님이 병원 관계자들과 수상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에? 박종수는 진우의 행동에 경악했어요. 수술 전날 밤 박종수와 수연은 태경이 곁을 지켰어요. 미라는 따로 있었죠.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태경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안 무서워. 태경이의 밝은 모습에 두 어른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태경이는 의외로 용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 태경이 용감한 거지? 그럼 우리 태경이가 제일 용감해. 박종수가 태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수술실로 가는 길에 태경이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 금방 돌아올게. 우리도 사랑해, 태경아.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종수와 수연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수술이 시작된 후 진우는 마지막 수단을 썼어요. 병원 전력 시스템에 손을 댄 거였죠. 수술 중에 정전이 되면. 하지만 이 모든 게 CCTV에 찍히고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 후 정말로 순간적인 정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비상전력이 즉시 작동했죠. 응급 상황입니다. 출혈이 심해서 수혈이 더 필요해요. 의사가 급하게 나왔어요. 제 피를 더 뽑으세요. 박종수가 즉시 나섰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미 많이 뽑으셨는데. 상관없어요. 내 손자 살리는 일인데. 박종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체열실에서 박종수의 피가 계속 뽑히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죠. 회장님, 이제 그만. 아직 더 필요하다면서요. 박종수의 의지는 굽힐 수 없었어요. 그때 김 기사가 달려왔어요. 진우의 범행 증거를 가지고요. 회장님, 진우님이 병원 전력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박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 기사가 보여준 CCTV 영상에는 진우가 전력시설에 손을 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아직 수술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박종수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진우를 체포했어요. 저는 그냥 3살 아이의 수술을 방해한 거예요. 이건 살인 미수죠.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라는 아들의 행동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우가 정말 그런 일을.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수연이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죠. 수술실에서는 태경이의 심장이 잠시 멈추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피를 수혈받은 후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살아났습니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수술실 안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렸어요. 6시간 만에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미소를 띠며 나왔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박종수와 수연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회복실에서 태경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할아버지, 태경아, 우리 태경이. 수연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날 회사 이사회가 열렸어요. 차진우 전무는 즉시 해임하고 모든 지분을 회수합니다. 박종수의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미라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도 이 집을 떠나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현관에서 미란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어머니, 태경이 잘 키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미란이 떠나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밤 태경이 병실에는 박종수와 수연만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할아버지, 엄마, 이제 우리만 있네. 그래, 우리 3명이 가족이야. 박종수가 태경이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시련이 끝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떠나고 진정한 가족만 남았어요. 피로 이어진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이제 평화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이의 수술이 성공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4살이 된 태경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죠. 넓은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할아버지, 나 잡아봐. 어디 한번 보자. 박종수가 태경이를 쫓아가며 웃고 있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연도 많이 달라졌어요.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경이를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가, 오늘 태경이 어린이집에서 뭐 했대? 그림 그렸대요. 아빠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박종수와 수연 사이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가족의 대화가 오갔어요. 언제부터인가 박종수는 수연을 아가라고, 수연은 박종수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진정한 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된 거죠. 아버님, 태경이가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해요. 아가가 잘 키워서 그렇지. 따뜻한 대화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민호의 일주기가 다가왔어요. 박종수는 정성스럽게 제사 준비를 했죠. 민호야, 네가 남긴 가족을 잘 지키고 있어. 제사상을 차리며 박종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정말 가족만의 따뜻한 추모였어요. 박종수, 수연, 태경이가 함께 민호를 기렸죠. 오빠, 태경이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랑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수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가 남겨준 가족을 평생 지킬게. 고맙다, 아들아. 제사를 마친 후 세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태경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박종수가 태경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세 가족이 민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오빠 잘 자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빠 좋은 꿈 꿔요. 민호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남겨줘서. 다음 날 아침 태경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할아버지와 엄마를 깨웠어요. 할아버지, 엄마 일어나요. 새로운 하루예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아침 식탁에서 세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이보다 더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민호가 떠난 아픔은 있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박종수, 수연, 태경이. 사랑으로 이어진 이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